안녕하십니까, 덴탈장 이승윤TV입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스트레스를 좀 많이 받습니다. 저희가 있는 곳이, 제 치과가 성북구에 있는데요. 성북 사랑의 교회 하고는 지하철로 2정거장 차이라서 많이 피부로 좀 와닿고 있습니다. 그래도 본연의 의료인의 자세로서 열심히 환자는 보고 있고요. 그러고 있습니다. 저희들이야 뭐 일상생활에 해오던 대로 항상 생활을 해야겠죠. 다만 많은 분들이 우려하고 있듯이 방역에 다들 협조를 좀 해주시길 바라고, 마스크 꼭 착용하시고 손 씻는 것도 꼭 지켜주시고요. 오늘은 책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가져올 책은 부의 미래 누가 주도할 것인가, 블록체인과 디지털 자산 혁명에 관한 내용입니다. 오늘 뭐 이 책을 딱히 소개하려고 했던 이유는 워낙 최근에 이제 디지털 코인이라든지 화폐, 또 중국도 현재 위안화와 관련해서 디지털 위안화를 출시하려고 하는 흐름이 보이는 가운데, 과연 디지털 화폐가 어떤 식으로 전개가 될 것인지, 또 혹자는 어떤 교수님은 우리나라도 미국의, 중국의 위안화가 나오고 그에 따라서 후속 유럽이라든지 미국도 지금 서두르고 있다고 하고, 우리나라도 디지털 화폐를 준비하고 있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거기에 맞춰서 화폐 리디노메이션을 할 거라는 예측도 나오는데, 과연 이런 디지털 자산 혁명에 관해서 어떤 식으로 전개될 것인지에 관해서 궁금해서 책을 한번 사봤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책에 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책을 쓰신 분은 인호님과 이준호님인데요. 인호님은 서울대학교 컴퓨터공학과 교수님이시고, 오준호님은 서울대 국문과를 나와서 여러 논픽션 작가로 활동하고 있는데, 좀 어려운 내용을 둘이 대담 형식으로 디지털 코인에 대해서 얘기도 좀 하고 있고요. 내용을 좀 보면, 처음에는 이제 대담을 통해서 디지털 혁명에 관해서 얘기를 좀 하고 있고, 이제 그리고 나서 인호 교수님이 현재 블록체인과 관련된 학회도 맡고 그런다고 해요. 그래서 부의 미래, 아날로그 머니에서 디지털 머니, 모든 자산이 디지털로 변한다. 그리고 데이터로 먹고 사는 세상이 온다. 새로운 비즈니스 길을 잡아라. 그리고 마지막 또 다시 두 분의 대담으로 이제 책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내용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서두에 이제 디지털 자산 혁명이 시대의 흐름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한번 내용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이제 두 분의 대담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는데요. 블록체인 기술로 인해서 정보혁명을 뛰어넘어 자산혁명의 시대가 온다 라는 말이 나와 있고, 그 매개체로, 그런 변화의 매개체로 이제 블록체인에 관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내용으로 한번 들어가 보면, 처음에 부란 무엇인가 라는 말로, 부란 가치 있는 재산인 자산과 그 자산을 활용하여 사람들의 후생을 높이는 서비스의 총합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서비스는 시장에서 거래되는 상품으로서의 서비스만이 아니라 사람들의 삶의 질을 향상하거나 만족스러운 상태로 유지하도록 돕는 행위를 가리킨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먹고 사는 것뿐만이 아니라 사진을 찍어서 SNS도 올리고, 이런 SNS를 올린다는 건 인터넷망이 있다는 거고 최신 휴대폰이 있다는 뜻이겠죠. 이런 모든 서비스가 다 부에 포함이 된다라는 의미인 것 같습니다. 제러미 리프킨은 한계 비용 제로에 수렴하는 사회가 올 거라면서
디지털 가격이 무료로 수렴하고 컨트롤 C, 컨트롤 V만 함으로도 해도 똑같은 그 서비스가 복제가 돼버리기 때문에 기업은 더 이상 이윤을 창출 없을 거라고 예견을 했지만, 오히려 지금 시가총액을 보면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 애플 등 이런 플랫폼 자본주의가 오히려 더 그 예측과는 달리 이런 쪽으로 더 오히려 진화되고 자산 불평등이 심해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디지털화된 정보는 원본과 사본이 구별이 되지 않고 자산의 고유성이 파괴될 위험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디지털 방식으로 뭔가를 결제를 할 경우에 이중 지불에 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아날로그 시대보다 좀 더 철저한 보안 대책이 필요하게 되고, 이거는 오히려 디지털 화폐의 탈중앙화라는 컨셉과는 다르게 소수의 대기업이 디지털 경제를 독점하고 있는 현상이 지금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디지털 플랫폼에 독점하는 소비자의 후생을 높이는 측면이 있지만, 역시 이익의 독점이라는 다른 중요한 문제가 낳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날의 경제는 더 촘촘해지고 더 강력해진 중앙관리자의 통제를 받고, 시민들은 거대한 플랫폼 기업에 자신의 일거수일투족에 관한 모든 데이터를 제공하고 약간의 무료 서비스를 누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거에 새로운 혁명과 같은 블록체인 기술이 이거를 일거에 뒤집을 수 있는 혁명적인 것 같은 사건들이 앞으로 예견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블록체인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데이터 분산 관리 기술이죠. 디테일한 설명은 여기서 하지 않겠고요. 한번 내용에 관해서만 조금씩 좀 언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블록체인이라는 것이 블록체인,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는 모든 관리자, 여기서 관리자는 컴퓨터가 되겠죠. 모든 그 컴퓨터에 그 거래와 관련된 기록이 분산돼서 저장이 되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해킹이라든지 이런 게 이제 불가능하지만, 문제는 이런 지급 결제 내역을 기록하기 위한 블록이 하나 생성되는데 10분을 기다려야 된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탈중앙 화폐 시스템의 가능성을 도약시킨 혁신으로 스마트 계약이 나오고, 이 스마트 계약은 거래를 온라인에서 자동화하는 기술이라고 합니다. 블록체인 시스템과 스마트 계약과 관련 스마트 계약, 이런 여러 후속 그 소프트웨어에 의해서 점점 탈중앙화되는 자산 관리, 자산 코인 등이 대두되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비트코인 말고도 이더리움 플랫폼에서는 참여자들은 자신의 암호화폐를 쉽게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많은 암호화폐 회사들이 이더리움 플랫폼에 들어오는 이유는 이더리움과 스마트 계약이 등장으로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폐 시스템의 일대 도약을 이루었다고 합니다. 즉, 화폐만이 아닌 모든 자산과 자산 거래를 자동화할 수 있는 혁신의 가능성이 열린 것이죠. 그래서 부의 미래, 이것에 주목하라 라고 보면, 방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시스템과 결합이 되면 63빌딩도 자산 가치가 한 개에 몇백억, 몇천원 소액짜리 디지털 토큰으로 전환이 돼서 블록체인 기반 부동산 거래 플랫폼에 판매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물, 정확히 말하면 그 사물의 권리인 소유권, 사용권, 그리고 수익권이 디지털 토큰으로 잘게 쪼개져 유통이 된다고 합니다. 처음에 우리가 ICO와 STO가 있는데요. ICO는 화폐, 새로운 암호화폐에 투자금이 모이는 ICO에 수백 달러가 모이는 사건도 생겼죠. 다만 이 ICO가 투기적 강풍으로 인해서 그 대신 STO가 최근에 떠오르고 있다고 하는데요. STO는 Security Token Offering이라 해서 증권 토큰 발행이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STO는 실물 자산의 가치에 근거해서 토큰을 발행하는 것이라고 하고요. STO에 특히 주목하는 것이 이제 부동산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비트코인이라든지 이런 코인 자체는 ICO에 해당된다면, 이런 실물 자산을 토큰으로 발행이 돼서 이게 유통이 디지털화 돼서 유통이 될 시대가 온다는 것이죠.
실물 세계의 자산이 블록체인 기반의 플랫폼에서 디지털 토큰으로 거래되면 글로벌 차원의 엄청난 유동성이 생겨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자산 시장의 가치 사슬에 집중해야 한다. 가치 사슬의 핵심 고리를 선점하고 시장의 표준을 만들어 공급하는 주체가 디지털 자산 시장의 새로운 주도자가 될 것이다. 첫째는 디지털 자산의 가치 평가 작업이고, 둘째는 디지털 자산의 신탁, 토큰을 발행하고 이거를 안전하게 거래소에 구축. 이 세 가지가 자산 시장의 새로운 주도자로 발돋움할 거라고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아날로그 머니에서 디지털 머니로 이제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요. 블록체인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블록체인은 데이터 분산 관리 기술이고, 여러 장부, 블록이 서로 연결이 돼서 거기 안에 데이터를 넣고 그게 하나하나의 장부가 돼서 장부에 기록이 된다고 합니다. 실제로 역사적으로 보면 미국 같은 경우도 19세기 중엽에 법정 화폐 이외에도 9,000종에 가까운 민간 화폐가 유통이 됐다고 합니다. 민간 화폐는 주로 지역 은행에 의해서 만들어졌다고 하고요. 이런 식으로의 블록체인 기반의 플랫폼으로 실제로 화폐가 만들어지게 되면 그 화폐에 프로그램을 삽입을 해서 아동수단이나 청년수당 이런 것이 도박이나 불법 행위 등에 사용할 수 없도록 프로그래밍을 해서 해당 발행되는 화폐가 좀 더 클리어하고 정확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통제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페이스북에서 리브라 발표를 했었죠. 리브라가 참 무서운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데, 그때 페이스북이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리브라는 달러, 엔, 유로, 파운드 등 법정 화폐로 지급 준비금을 만들고, 그래서 그 가치를 안정시키고 칼리브라라는 연결 시스템의 전자지갑에 의해서 작동이 되고, 최소 1,000만 달러 자본금을 출자한 기업과 기관들과 리브라 협회를 구성하고 협회 내 블록체인을 기반한 탈중앙적 시스템을 운영한다. 그리고 리브라는 국제사회 각국의 금융 규제를 충실히 준수한다 라고 했는데, 이게 막상 발표되자마자 파급력이 상당하고 전 세계 중앙은행의 화폐에 심각한 타격을 가할 거라는 위기감과 불편감을 느끼게 됐죠. 그리고 중국도 현재 디지털 위안화를 도입해서 현금이 없는 사회로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하 거래를 근절하고 과세 투명성을 제고하고 현금 화폐 현금 화폐 비용 발행을 절약할 수 있고요. 보안성을 근데 이제 문제는 이 경우의 블록체인은 보안성을 높이는 목적으로 쓰이는 것이고, 블록체인 기술의 핵심인 탈중앙화와는 거리가 먼, 오히려 좀 더 정부의 통제를 받을 수 있는 화폐가 되고 있습니다. 처음에 이제 암호 토큰인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예를 들면, 지불 수단의 성격이 있음에도 가치 상승의 기대가 커져서 암호화폐 역할이 줄어들고 암호 자산으로 자리를 매김을 하고 있죠. 무슨 말인고 하니, 암호화폐라는 명목으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만들어졌지만 오히려 자꾸 그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가치가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하고 변화무쌍하다 보니까 그 가치의 안정성이 떨어지고, 오히려 투자하는 화폐 역할보다는 투자하는 자산의 역할이 더 되고 있다고 본 거예요. 그래서 암호화폐를 자산으로 봄에 따라 정부는 암호화폐 거래 수익을 과세하는 방향으로 정했고, 암호화폐가 자산으로 인정받는다는 것은 실물 세계의 자산이 암호화폐 형태로 거래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모든 자산이 디지털로 이제 변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100억짜리 빌딩도 100억대 토큰으로 전환이 가능해서 서로 일부를 산 사람이 배당을 받을 수 있고요. 그러면서 유동성이 엄청나게 늘어날 수 있겠죠. 만약에 이제 그렇게 되면 디지털 토큰으로 바꾸게 되면 거래를 분할할 수 있기 때문에 소액으로 빌딩도 살 수 있게 소유를 할 수 있고요. 거래 신뢰를 제고할 수도 있겠고,
거래 비용도 감소하고 거래 속도도 향상이 되고요. 거래 범위가 글로벌 차원으로 확대가 되는 효과가 있겠죠. 실제로 부동산 토큰화가 진행되고 있던 사례가 있다고 합니다. 싱가포르에 소재한 레이다오 부동산 회사도 블록체인 시스템을 이용해서 부동산을 디지털 자산에서 토큰화하고 있다고 하고요. 보유한 토큰 비율에 따라서 주택 임대 수익을 분배받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퇴직한 소유자가 10억 원의 아파트를 서울에 가지고 있는데 연금의 수입이 없다고 할 경우에 집 소유권의 절반을 토큰화해서 판매함으로써 노후 자금을 쓸 수 있고요, 확보할 수 있고요. 그리고 주택을 처분하면 처분 대금의 절반만 갖게 되고 장기 거주하게 되면 5억 원으로서 2배 가치의 집에서 생활할 수 있다는 거죠. 일종의 공유 경제화 되는 거죠. 사유 재산이 없어지고요. 그리고 이제 말씀드린 천연자원 토큰화, 여기서 이제 제가 유심히 읽게 된 게 금이라든지 여러 다이아몬드, 석탄, 석유 같은 것도 토큰화 되려고 하는 시도를 하고 있다고 하고요. 특히 이제 JP 모건이 디지털 화폐 지금 현재 은을 엄청나게 사서 모으고 있잖아요. 사서 모으고 있는데 디지털 화폐가 되려고 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제 생각입니다. 디지털 화폐는 절대 정부가 방치하게 탈중앙화가 되도록 내버려 두지는 않을 것 같아요. 더욱더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해서 디지털 그런 자산을 통제를 하는 방향으로 쓰일 뿐, 다만 디지털 화폐와 디지털 자산은 다른 개념인데요. 디지털 자산 토큰을 만들기 위해서 JP모건이 은을 사재기를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미술품도 현재 토큰화가 진행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탄소 배출권도 블록체인을 이용해서 토큰화해서 거래소를 하게 되면 인도네시아 같은 나라도 우림 구역을 개발하기보다는 탄소 배출권을 팔고 그 토큰을 이용해서 우림을 보호할 동기를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토큰화 대상이 되는 것은 자산 외에도 데이터, 대중문화 콘텐츠, 지적재산권, 주식, 채권 등도 토큰화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상당 부분의 자산이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해서 토큰화가 돼서 디지털 화폐까지는 아니더라도 디지털 자산이 돼서 상당 부분의 유동성 공급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이는 사유재산이 공유경제, 공유자산으로 넘어가는 하나의 신호탄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예상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나라도 ICO는 반대한다고 해요. STO도 약간은 규제는 하고 있지만 STO는 조금씩 허가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블록체인을 이용해서 화폐를 만드는 것은 반대한다. 다만 자산을 부동산이든지 금이든 은이든, 그리고 나중에 가까운 미래에는 데이터 등을 블록체인과 기술과 연관을 해서 이걸 토큰으로 만들고 이게 거래가 돼서 자산의 한 토큰 유동 디지털화는 이루어지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여기서 이제 레디컬 마켓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시장이야말로 최소한의 중단기적으로 사회를 설계하는 최선의 방법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시장을 설계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사회가 다시 리모델링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여기 보시면 토지를 비롯한 모든 자산들의 사유재산권은 자원의 효율을 저해한다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도 사업체나 토지를 항구적으로 소유할 수 없으므로 불평등의 근본적인 원인이 제거된다. 그러니까 아까 말한 레디컬 마켓에 의해서 블록체인과 관련된 시스템과 연관이 돼서 공유 경제가 되면 좀 더 불평등이 사라지고 공동 소유로 인해서 공유하게 되고 이익을 나눠 갖게 되는 그런 시대가 오기를 바라는 의미인 것 같아요. 레디컬 마켓이란 게 소유권 중심의 시장에서 사용권 중심의 시장으로 전환되는 것이죠. 디지털 자산은 크게 암호자산, 그리고 토큰화한 실물자산, 그리고 데이터 자산이라고 나오는데, 사실 이제 방금 말씀드린 실물자산과 암호자산은 그게 이제 거의 방금 말씀드린 내용이 거의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알고 있는 실물들이
블록체인 기술과 만나서 토큰화가 돼서 디지털화되고 이거를 적은 비용으로도 쉽게 삼으로써 우리도 빌딩의 일부를 소유할 수 있고 증권하고 비슷한 거죠. 그렇게 되고 이 책의 마지막은 한 챕터를 활용해서 디지털 자산의 토큰화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데이터를 어떤 식으로 규정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이 책을 보니까 데이터에 관해서 상당히 많은 생각을 하게끔 책 내용이 나와 있더라고요. 과연 데이터는 천연 자원인가? 천연 자원이라고 보는 관점에서는 누구든지 먼저 발견한 자가 가져도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데이터 수집 행위는 널려있는 공짜 자원을 거두는 것이므로 대가를 지불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플랫폼 기업들이 네이버나 다음, 구글 이런 많은 플랫폼 기업들이 약간의 서비스, 웹툰이라든지 뉴스라든지 지도라든지 간단한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우리의 많은 데이터를 수집을 하고 있죠. 근데 노동으로서 데이터라는 성격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데이터 제공의 주체가 개인이라는 것을 명확히 하고 이 관점에서는 디지털 경제 핵심인 데이터 제공을 일종의 노동이라고 보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데이터를 제공함으로써 인공지능이 학습을 하고 그리고 인공지능이 강화될수록 인간의 일자리가 감소되기 때문에 데이터 생산에 참여한 개별 노동에 적절한 보상이 돌아가야 한다는 관점이죠. 그리고 이런 관점은 데이터 이용으로 창출된 수익에 대해서 수익권을 가진다는 관점입니다. 그래서 글렌 웨일은 데이터 노동이 인정된다면 연소득의 10% 정도는 개인정보 노동의 대가를 얻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천연자원의 데이터 관점에서는 데이터는 차고 넘치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데이터의 해석 능력과 연산 능력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데이터의 수익권을 가질 수 없다라고 하지만 노동 데이터 관점에서 보면 머닝러신 방법의 등장과 함께 개별 데이터도 가치가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가공되지 않는 데이터 자체만으로도 그냥 데이터 그 날 것만으로도 엄청나게 많은 빅데이터가 쌓이게 되면 그때는 또 내용이 달라지는 게 되는 거죠. 우리는 데이터가 가진 이중적인 성격을 이해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데이터는 개인 연장이며 인격의 표현이고 빅데이터는 누구의 하나의 성과는 아니지만 공동의 부이고 2차적인 자연이다. 그리고 이처럼 데이터는 고유성과 함께 고유성도 지녔지만 사회성도 지녔다라는 두 가지 공동 소유의 커먼스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는 방금 전에도 말씀드린 두 가지 플랫폼으로 이제 앞으로 이용이 될 텐데 의료계나 이런 경우에는 개인 특유의 그 유전자 정보라든지 이런 고유의 데이터 자산이 중요하겠죠. 그런 플랫폼이 또 하나가 만들어질 때고 하나는 그 데이터가 누구의 데이터인지 그 개인의 정보가 드러나지 않는 비식별화 조치를 한 막대한 빅데이터를 관리하는 두 개의 플랫폼으로 나눠져서 관리가 될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빅데이터는 우리 모든 대중들에게 기본 소득 형태로 분배가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약회사나 의료계 쪽에 제공되는 데이터는 우리 개개인의 고유의 데이터이기 때문에 개개인에게 돈을 주면 되겠지만 그 데이터 사용료를 거래를 하고 주면 되겠지만 빅데이터는 기본 소득의 형태로 이제 소득을 분배되지 않겠느냐 이런 식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이터 플랫폼도 역시 블록체인 기반의 데이터 플랫폼이 온다고 하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 내 집, 내 차, 나 자신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공장이 되겠죠. 그래서 법 제도가 정비되면 건강 데이터 플랫폼이 가장 빨리 등장하지 않겠느냐라고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디지털 자산 시장에서 우리는 어떤 비즈니스 기회가 맞게 될 것이냐라고 했을 때 일단 아까 말씀드린 ICO와 STO에 대해서 나왔는데 블록체인을 이용해서 화폐는 되지 않을 것이다. 화폐는 많은 문제점이 있고 마약이라든지 이런 거에서도 이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절대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의 정부는 허용하지 않을 거고 오히려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해서 더더욱 통제된 중국과 같이 디지털 위안화 같이 오히려 더 통제되고 더
추적이 가능한 화폐, 중앙화가 아니라 더더욱 중앙화된 화폐로 나갈 것 같고요. 그래서 ICO는 허용이 안 될 것 같고요. STO, 즉 증권 토큰 발행은 상당 부분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STO는 자산 평가, 토큰 발행, 토큰 거래 이 세 가지 같이 사슬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자산 시장에서 우리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파트를 토큰화하게 된다면 아파트의 시세를 평가하는 자산 평가 비즈니스가 하나 생길 거고요. 두 번째는 이걸 이용해서 토큰이 발행되는 비즈니스가 하나 생성될 거고, 이 발행된 토큰이 거래되는 비즈니스가 생길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고무적인 거는 삼성전자가 디지털 지갑에서 서비스 표준을 선점하려고 하는 시도를 했다고 하네요. 조금 솔직히 이 책의 내용을 100% 이해하지는 않았습니다. 책을 읽다가 저도 중요한 내용을 접어서 여러분들한테 소개는 했지만 정확하게 이해가 좀 안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책을 읽으면서 한 가지 느낀 거는 이 책을 통해서 되게 느낀 점은 그거예요. 블록체인이 분명히 우리 사회에 많은 것들을 디지털화하고 거래가 될 수 있게 만들 거는 사실인 것 같다. 근데 디지털 화폐는 조만간 가까운 미래에는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다. 각국의 정부가 이거를 용인할 것 같지는 않다. 다만 중국이나 러시아처럼 중앙정부의 파워가 너무 센 그런 나라는 가능하겠죠. 디지털 화폐과. 그리고 이런 디지털 화폐는 블록체인의 철학인 탈중앙화와는 오히려 정반대인 더욱더 중앙 집권적이고 중앙화되고 통제된 화폐가 되는 것이죠. 다만 이걸 이용해서 자산, 아까 말씀드린 부동산이라든지 천연자원, 탄소 배출권, 그리고 데이터 이런 것들이 화폐는 아니더라도 토큰화가 돼서 거래가 되면서 상당 경제의 유동성을 증가시키진 않겠느냐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 미래의 흐름에서 과연 자산의 가치를 평가하고 자산으로 인해서 토큰을 발행하고 이 토큰을 거래하는 이 세 가지 부위에서 새로운 비즈니스가 창출이 되지 않겠느냐라고 요약이 될 것 같습니다. 데이터도 말씀드린 개개인의 데이터가 있고 공유 데이터가 있는데 이 데이터도 역시 토큰화 되면서 우리에게 많은 사회의 변화라든지 우리 스스로가 데이터를 생산하는 생산자로서 많은 어느 정도의 소득에 토큰화가 되면 소득으로 다시 돌려받을 수 있는 사회가 도래할 것 같습니다. 어려운 내용이었지만 어느 정도 얻을 수 있는 내용이 있는 것 같아서 소개 한번 해봤습니다. 약간의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더 좋은 책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